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날을 맞이한 뒤에 바뀌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요. 그것 말고도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말도 있고요. 저는 진작부터 그런 말들을 들어왔지만 사실 크게 공감은 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제가 헌신할 대상은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뒷바라지했던 남자친구로부터 뒤통수를 거하게 맞게 되었고 그제서야 많이 늦어버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하기가 쉬운지를 알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참고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28살 때의 일이었어요. 원래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첫 직장을 다른 지역에서 얻게 되어 고향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타지 생활도 그랬지만 첫 직장으로 입사했던 곳이 역시도 그리 평판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신입사원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곳이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던 회사 시스템도 그랬고 일손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4번씩 이어지는 야근도 저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이 시기를 잘 버텨내보겠다며 1년 반을 더 참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성 미염과 장염뿐이더라고요. 결국 적응에 실패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반간의 호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사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서요. 다행히도 2년간 시험 준비를 한 끝에 저는 고향인 대구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도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꽃길인 것은 아니었어요. 민원 때문에 퇴사하는 동료들도 꽤나 많았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천직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그분들의 불편이나 고민거리들을 해결해 드리는 일이 오히려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그건 아직 민정이 네가 진짜를 못 만나봐서 그래. 어우,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 대박 진상 민원인. 얘들아, 나는 진상이 바로 옆자리에 있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알아? 나도 안 잘리겠지만 걔도 안 잘릴 테니까. 결론적으로 그 꼴을 영원히 봐야 하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저희 회사 동기들은 경악한 얼굴로 몸서리를 치고는 했습니다. 물론 동기들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도 진상 민원인 때문에 우울증을 얻어서 병원에 다니기까지 하는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쪽의 스트레스에는 강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마도 동기들의 말대로 아직까지는 제가 좋은 분들만 만나서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쨌거나 사기업에서 야근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이곳은 꽤나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지는 않으니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새 직장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끝마치고 다음에 제가 한 것은 이사였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본가와도 완전 반대편이라 거리가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취방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바로 앞에 집을 얻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퇴근을 하고 나면 회사 생활과 개인 생활을 어느 정도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회사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여섯 정거장쯤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인생 두 번째 자취 생활은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는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먹고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는 계획들로 신이 났고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창밖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이렇게 온통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것도 그때 일이었죠.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종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타고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타는 버스 정류장의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침잠이 많은지 늘 출발하려는 버스를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간신히 잡아타고는 했고요. 그렇게 타고 나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다려준 기사님에게 밝고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사심을 조금 더 해보자면 키도 크고 얼굴이 훈훈하게 잘생겨서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매일 버스에서 마주치더라도 그저 아, 저 잘생긴 남자 오늘도 같은 버스를 탔구만 정도의 소감이 전부였습니다. 잘생겼다고 제가 번호를 딸 것도 아니었고요. 어느 날은 그분이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뭔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머?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그 남자분이 떨어뜨린 건 한쪽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면서 제 발치까지 굴러왔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그걸 줍고는 그 남자분을 불렀지만 이미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는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창밖을 황급히 내다보니 저 멀리 멀어지고 있는 그분도 이제야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멍한 눈으로 버스 안쪽의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내일이요! 내일이요!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내일이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짧은 정보를 가지고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죠. 내일 또 같은 시간대에 같은 버스를 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 달라는 말인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이어폰을 기사님께 드려야 하나 어쩌나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그 이어폰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음날 같은 시간대에 저희는 또 만나게 되었고요. 여기 그쪽 이어폰이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제 정신없이 흘리고 내렸더라고요. 버스에 타자마자 눈이 마주쳤고 그분은 웃으면서 비어있던 제 옆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주머니 속에서 챙겨왔던 이어폰을 꺼내서 건네드렸어요. 저도 혹시 오늘 못 만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버스 타시잖아요. 저는 못 만날 거라는 걱정은 안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에이, 당연하죠. 벌써 저희 몇 달째 같은 버스를 타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분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주워준 답례를 하고 싶다며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사겠다는 말도 함께요. 굳이 담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저는 핸드폰을 불쑥 내미는 그분께 얼떨결에 제 번호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 퇴근 후에 만나서 저희는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격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저희의 첫 번째 데이트 아닌 데이트였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본가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요. 연애를 하면서 깊게 알게 된 남자친구의 모습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막연히 상상했던 저의 예상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말하자면 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반했던 그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 때문이었지만 이 연애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남자친구의 성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세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정아, 거기 말고 이쪽으로 앉아. 왜? 나 여기 앉아도 괜찮은데. 거기 바람 들어와. 너 감기 걸려. 아까도 기침했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따 갈 때 구두 때문에 발 아프면 말해. 차에 슬리퍼 챙겨놨어. 세심한 성격도 어떻게 보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할 줄 아는 지능이라고들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 그 사람의 온 신경은 하나부터 10까지 온통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춥거나 덥지는 않은지, 신고 나온 신발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식당에서 나온 음식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은지, 심지어 오늘 제 기분이 어떤지까지도 모두 그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챙기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자존심 같은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무겁다고 하면 손바닥만한 핸드백까지도 본인이 가져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는 했어요. 곧 생리할 것 같아서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시키지도 않은 생리대와 생리통약, 초콜릿 같은 것들을 잔뜩 사와서 안겨주기도 했고요. 그냥 저만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도 몇 번의 연애를 해봤고 주변에 그냥 친구인 남자애들도 많은 편이었지만 정말 제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점점 남자친구를 배려하는 게 익숙해져 갔죠. 그렇지 않아도 행복했던 일상에 연애까지 순탄하니 걱정거리라고는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딱 지금 이대로만 제 일도 연애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처럼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지금의 회사를 떠나서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내내 불만스러워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전체 인원 30명 남짓의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곳이 본인의 2번째 회사라고 들었고요. 남자친구의 불만은 단순히 월급만 적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못해도 몇십만 원씩 받아가던데 우리 회사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번에는 뭘 줬는데? 아, 몰라. 무슨 조미료 세트인지 뭔지라던데 옆자리 동료가 경악하길래 나는 확인해보지도 않았어. 이거 열어보고 필요하면 자기가 가져가. 남자친구는 보고 있으면 화가 날 것 같다며 저에게 회사에서 나눠준 명절 선물 세트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안겨주었습니다. 저번 명절에 받아온 선물 세트도 아직 저희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저는 싫다는 말도 못한 채로 그걸 그대로 받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네. 명절 상여도 이렇게 줄 거면 복지라도 좋든가. 그런데 복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도 대신에 회사 일이 좀 여유로운 편이잖아. 어지간해서는 칼퇴근도 할 수 있고.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다녔던 전 직장에서처럼 매일 야근하는 사람들도 널렸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다니고 있지. 이 돈 받고 일하는데 야근까지 했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월급날이나 보너스 시즌이 되면 아주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작한 것이 이직 준비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연봉을 더 준다는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결국은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으니까요. 결심을 끝낸 남자친구는 이날부터 회사에서 6시에 정시 퇴근을 하는 대신에 저와 만나지 않는 날이면 집에 돌아가서 이직 준비를 하고는 했습니다. 옆에서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 어디야? 나 퇴근하고 도서관이지. 오늘도 갔어? 대단하다. 나는 솔직히 조금 하다가 관둘 줄 알았는데. 일 끝나고 매일 공부하는 거 안 힘들어? 괜찮아. 얼른 이직 성공해서 자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리고 다녀야지. 와, 그럼 그때까지 맛있는 건 내가 사줄 테니까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해? 원래 남자친구는 워낙에 친구들을 좋아해서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조금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직하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는 어지간해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 결심이 얼마나 가려나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제 의심을 짐작이나 한 듯이 제가 걱정할 일은 정말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이 기특하기도 하고 성실한 그 모습이 새삼스럽게 멋있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몇 번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직에 도움이 된다는 자격증도 따고 만료된 토익 성적 같은 것도 새로 갱신했고요. 하지만 정작 이직에 성공했다는 소식만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경력직으로만 서류를 넣다가 나중에는 중고 신입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공고가 뜨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다 집어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류를 많이 넣었으면 뭐든 하나쯤은 얻어 걸리겠지 싶었는데 정말 하나도 붙지를 않더라고요. 간신히 서류를 붙었다 싶으면 힘들게 본 면접에서 탈락을 하기 일쑤였고요. 자기 저번에 지원했던 회사는 아직 소식 없어?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아. 이번에는 면접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기대했었는데. 왜 이런 인재를 못 알아보지? 참나. 그 회사 손해지 뭐.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괜찮아. 다시 다른 데 또 지원하면 돼. 에이, 기운 내자. 한 주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무래도 원인은 남자친구의 낮은 학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딱히 괜찮다 싶은 학교를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학벌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애당초에 목표했던 회사 수준과 희망 연봉 수준을 많이 낮추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워낙에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서 다들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고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남자친구의 자신감이 떨어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계속 이직에 실패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많이 의기소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곁에서 열심히 위로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면서 응원해주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힘들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한테 미안하지. 데이트 같은 데이트도 못 해보고 계속 나한테만 맞춰주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연애 기간 중에 첫 1년 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절반은 이직 준비에만 매달린 셈이었죠.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던 저도 이제 30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직장에서 진급도 했고요. 남자친구도 아예 회사를 관두고 이직 준비를 했다면 조금 더 결과가 나았으려나 싶기도 했지만 남자 나이 30 중반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또 한 해가 바뀌어 공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슬프게도 이번에도 역시 남자친구는 지원한 회사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한 곳에서 면접까지 볼 기회가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불합격이었고요. 또 위로를 해줄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아예 제 연락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동굴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내심 지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이번에 동굴에서 나오면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아예 진로를 바꾸어 보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경력을 조금 더 쌓으라는 조언을 해보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친구는 제 자취방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언제 왔어? 그리고 이게 뭐야, 갑자기? 이번에 이직 성공해서 멋지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고. 어? 뭐라고? 민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는 한쪽 무릎을 꿇고 꽃다발과 함께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프로포즈였어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제가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자 남자친구는 그걸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금세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축 처진 어깨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던 저는 얼른 남자친구를 이렇게 세우고 두 팔로 꼭 껴안아주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뿐이었죠. 비록 돈은 좀 많이 못 벌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헌신적이었고 착하고 또 무엇보다 성실하니 무슨 일을 하며 살더라도 나중에 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죠. 저도 돈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서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며 잘 살면 된다 싶었고요. 저희는 그날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부터 받았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와, 무슨 결혼식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그러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더니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비싸졌잖아.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에 이 돈을 다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긴 하다. 저희는 바로 작년에 결혼한 친한 친구가 알려준 결혼식 비용을 토대로 예산을 짰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예식 비용이 올랐더라고요. 게다가 오른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값도 미친 듯이 오르고 신혼여행 항공권도 가전이나 가구 비용도 전부 다 올랐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재작년에 만나자마자 결혼할 걸 그랬네. 그러게, 사귀자마자 프로포즈 할 걸. 저희는 그런 농담을 하면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결국 둘이서 이상은 포기하고 작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도 공무원 월급을 받는 처지였고
남자친구도 월 200번은 형편이었는데 원하는 걸 다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남아있는 예식장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원에 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알아보려니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더니 이 많은 예비 부부들은 다 어디서 난 건지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희는 1년 뒤에 예식장에 예약을 걸어두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직을 해보겠다며 다시 의지를 불태웠고요. 이번에는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쉬는 날이면 희망하는 직종에 같이 공고도 찾아봐주고 넣어볼 만한 회사들을 찾아서 엑셀로 리스트도 정리해서 넘겨줬고요. 저희의 주말 데이트는 대부분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제가 남자친구의 자소서를 고쳐주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결혼을 4달쯤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아주 오랫동안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온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기야, 나 합격했어. 자기가 넣어보라고 말했던 그 회사에서 오늘 연락 왔어. 뭐? 진짜야? 진짜 합격이래? 저번에 면접 볼 때 내가 어쩐지 느낌이 좋다고 했었잖아. 와, 진짜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해, 자기야. 고마워. 다 우리 민정이 덕분이지. 핸드폰 너머의 남자친구는 목소리부터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거의 울먹이기 직전인 음성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가장 마지막에 지원했던 회사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온 회사였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시 연봉이 너무 높은 것 같다며 지원을 망설였었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며 제가 지원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반신반의했던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죠. 그날 아주 잠깐 저희 집 앞으로 와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믿기지가 않는다는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회사 연봉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더라. 대박이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꿈 같다 진짜. 나 200 후반만 돼도 좋겠다고 했었잖아. 어떻게 내가 합격했지? 꿈 같다 진짜. 그동안 자기도 노력 많이 했었잖아. 이번에는 빛을 본 거지 뭐.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회사에 합격을 하든 하지 않았든 저희 사이가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한 달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다시 실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쁠 뿐이었죠. 남자친구는 새 회사와 조율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한 달 뒤에 입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인계가 2주 정도 걸리니 새 직장에 입사를 하기 전에 둘이서 짧게나마 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치듯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저와 나누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튿날부터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었죠. 자기 오늘 퇴근하고 만날래? 같이 저녁 먹자. 나 오늘은 약속 있는데 친구들이 축하주 사준대서. 그래? 좋겠네. 맛있는 거 얻어먹고 와. 그럼 주말에는? 어떡하지? 나 토요일에는 일단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하기로 했어. 일요일은 대학교 동기들 축하해준다고 모이자는데. 뭐야, 벌써 약속이 풀이네? 미안해. 워낙에 다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벌써 친구들에게 합격 소식을 돌렸는지 여기저기서 축하주를 사주겠다고 난리였던 모양이었어요. 원래도 친구 만나기를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던 사람이니 이상한 일도 아니기는 했죠. 그동안은 계속 이직 준비를 하느라
도통 만나지 못했을 테니 저는 별 생각 없이 이참에 잘 만나고 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야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역시도 남자친구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모임이 이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저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도 번번이 파토를 내기 일쑤였어요. 술병이 났다면서요. 민정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나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뭐? 아니, 도대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거야?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아무래도 술을 섞어 마셔서 그런가 봐. 미안해, 진짜. 나 움직이면 바로 토할 것 같아서 그래. 진짜. 알았어. 데이트는 됐으니까 내가 해장국이라도 좀 끓여다 줘? 아니야. 집에 우리 엄마 계시잖아. 이따가 끓여주신대. 혹시 저녁쯤에 가구 보러 가기로 한 건 갈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상황 봐서 얘기해 줄게.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오랜만에 나간 자리라고는 하지만 이게 벌써 열흘이 넘게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저와의 약속도 벌써 2번째 파토였고요. 이제는 저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기념으로 깜짝 축하 파티를 해주려고 미리 예약해두었던 장소도 2번째 취소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깜짝 파티 사정을 설명하면서 억지로라도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희는 결국 주말이 되어서야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술병에 골골거리고 있었죠. 연애를 하면서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저와의 약속이 우선순위였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저도 기분이 이미 좀 상한 상황이라 그날의 데이트는 평소 같지 않게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의 입에서는 자꾸 낯선 주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결혼식을 하는 데만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앞으로 애는 어떻게 키우지?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 다들 그래서 요즘 애를 안 낳든지 낳아도 하나만 낳잖아. 하나만 낳아도 최소 6억 이상은 든다더라. 아파트 한 채 값이야. 답지 않게 갑자기 왜 이렇게 돈 타령을 하나 싶었더니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평소에 남자친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 그때 되면 알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며 걱정 말라는 태평한 소리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친구 중에 변호사는 민규라고 기억나? 걔는 전문직 여자친구 만나서 4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다더라. 저번 모임에는 민규가 새로 뽑은 스포카 끌고 왔더라고. 그래? 진짜 돈 잘 버나 보다. 본인도 잘 버는데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니까 더 잘 살게 된 거지.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폈더래. 결혼해서도 돈 없는 애들은 똑같이 찌들려 사는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본인 주변에 몇 안 되는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그날 나누었던 대화의 3분의 2가 돈 얘기와 성공한 친구들이 결혼해서 더 잘 살게 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은 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나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직에 성공하고 난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회사에 합격하기 전보다 어쩐지 더 불쌍해 보였죠. 기분은 매일 다운되어 있었고 제가 이유를 물어도 그저 아니라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영문을 몰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죽이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붙들고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까지 대화를 나누어서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겠다 싶은 마음에서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건데? 뭐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봐. 계속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진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저 말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당연한 거 아니냐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꺼내놓은 말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찌들려서 살기 싫어.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뭐? 결혼 못하겠다고, 너랑. 잘못 들었나 싶어서 되묻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황당한 나머지 멍하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허리에 손을 짚고 설교하듯 말했습니다. 생각을 해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비슷하게 잘 산다는데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 뭐가 그렇지가 않은데? 언제는 우리가 비슷해서 좋다며. 그건 내가 200 받을 때 얘기지. 내가 한 달에 200 받으니까 그 비슷하게 받는 너랑 결혼하면 딱이겠다 싶었던 거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라는 명함 빼고는 벌이만 놓고 보면 동네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하잖아. 그 돈 받고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두 귀로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 상황이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를 않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와 비슷한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가 막혀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한 달에 300 받을 테니까 나랑은 안 되겠다 이거야? 그렇지. 너랑은 이제 수준 차이 나서 결혼하겠냐? 지금 겨우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겨우 그 돈 때문이란 얘기는 너도 300을 벌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네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 하늘이 하얗게 바뀐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는 충격과 분노로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이 뒤집힐 것처럼 울렁거리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던데 이게 제 3년간의 연애의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저 눈을 보니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의미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더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한마디만을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안 해. 미안한데 헤어지자. 너도 나이 더 들기 전에 다른 남자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좋아. 대신 결혼식 위약금은 전부 네가 내.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알겠다는 제 말에 그 인간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이 바뀌어서 본인 발목이라도 잡을까 걱정했던 사람처럼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틀 뒤 저는 모든 생각을 정리했고 가족들에게 바로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된 것처럼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자식 데려오라며 노발대발하시는 아버지를 뜯어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죠. 그 와중에도 결혼식 비역 환불 절차는 착실히도 진행했는지 위약금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날아오더라고요. 참 빠르기도 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저 인간의 후회도 이만큼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떠나는 이별 여행이었죠.
속세와의 소식을 아예 끊고 싶어서 핸드폰 로밍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현지에서 울고 웃고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못 보던 세상도 경험하며 실컷 돌아다녔습니다.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천국을 맛본 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떠날 때와 다르게 마음이 차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에 돌아와 꺼두었던 핸드폰을 켜자마자 미친 듯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통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와 온갖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전부 그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너 미쳤어?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너야말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해외 나갔다 왔다며? 아마도 제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 사이에 제 집 앞에도 몇 번이나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저에게 그 인간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만나달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전할 말이 없다고 말했죠. 그래도 막무가내더라고요. 1시간 뒤 기어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들겨 대길래 결국 나가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저는 그 인간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죠. 할 말이 있으면 얼른 하고 꺼지라는 제 말에 머뭇거리던 그 인간은 이내 무슨 결심을 했는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뭐야? 왜 이래? 내가 미친놈이었어. 정신 나갔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지금 이러는 게 미친 사람 같으니까 일어나. 우리 다시 만나자. 나 너랑 못 헤어져, 자기야. 나 진짜 자기밖에 없어. 알잖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며. 월 300버는데 나 같은 박봉을 어떻게 만나시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무튼 내가 그때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말이 돼? 그까지 돈 때문에 너랑 헤어진다는 게? 웃기고 있네. 왜? 연봉 협상해보니까 혹시 300만 원 못 준대? 그것도 아니면 입사 취소라도 당했니? 제 말에 그 인간은 전곡이 찔린 듯 아주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색이 되다 못해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릴 정도였죠. 저는 저 인간이 제 앞에 나타나서 이러는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쥐가 잘나서 이직이 된 줄로만 믿고 있었던 남자친구 놈은 제가 여행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인간이 합격했던 회사는 바로 제가 저희 아버지 연줄로 꽂아준 회사였거든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온 회사는 아버지와 친한 친구분이 사장으로 계시는 회사였어요. 애초에 그 연락조차 제가 부탁드린 거였죠. 우연히 제 남자친구의 이력서를 찾아본 것처럼 해달라고요. 아버지 친구분은 아버지의 60년 지기로 저를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아끼던 분이셨습니다. 그전부터 잘해주겠다고 하시며 본인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셨었지만 저는 공무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번번이 거절을 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제가 결혼한다는 말에 남자친구의 직업과 연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며 저희만 괜찮다면 회사에 꽂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도 300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고요. 저야 당연히 감사했지만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꽂아준 사실을 알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헤드헌터를 통해 연락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면접을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남자친구는 이미 채용이 결정된 상태였죠. 모든 것이 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저 인간이 이직에 성공하자마자 저와 파혼하자는 말을 꺼냈다는 점이었죠. 당연히
파혼 소식은 아버지를 통해 아저씨 귀에까지 들어갔고요. 그 직후에 저 인간에게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나갔습니다. 입사 취소를 당한 거죠. 새 직장은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껴도 항의할 방법이 없었죠.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놀란 남자친구 놈이 원래 회사의 퇴사를 번복하고 다시 더 다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냥 나가라고 했고요. 결국 그나마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졸지에 백수 신세가 되어버린 인간은 당황한 나머지 저를 찾아왔지만 여행을 떠난 저와도 연락이 두절되었죠. 민정아, 제발 이러지 말자. 나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잖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식장에 알아보니까 아직 그때 자리 남아있대. 수수료 없이 다시 받아준대. 어? 아, 그래? 근데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인간을 내가 왜 남편으로까지 승진시켜주겠어? 안 그래? 민정아, 내가 다 설명했잖아. 진짜 아니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너 지금 백수라며? 이제는 내가 너랑은 급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는데? 어쩌지? 본인이 지금 백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그 인간은 제 마지막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며 우물쭈물 변명을 해대더니 급기야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이었는지 필사적으로 제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절절하게 울면서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저희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남자친구가 울 때마다 제 일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 인간은 저렇게 본인의 업보를 받았고 저희는 비로소 정말로 관계의 끝을 보았습니다. 관심은 전혀 없었지만 겹지인들이 있다 보니 그 뒤로 간간히 그 인간의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어요. 한참 백수 생활을 더 하다가 지금은 대구로 떠나서 어디 무슨 섬인가에 일을 하러 갔다는 것 같았는데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뭐.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년 만에 온전히 저 혼자 보내는 시간들도 참 좋더라고요.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했고 혼자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또 뜨개질도 시작했어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